혹시 어른이라는 이름표는 받았는데 정작 사용 설명서는 받지 못한 그런 기분 든 적 없으신가요? 세상은 자꾸 완벽한 어른의 모습을 요구하는데 내 안에 나는 여전히 막 갈팡질팡 길을 잃은 것 같고요. 아, 그렇죠. 그 느낌 알죠? 마치 갑자기 거대한 비행기 조종석에 앉혀졌는데 계기판은 너무 복잡하고 관제탑 목소리는 또 안 들리는 것 같고 그런 불안한 비행을 하는 기분이랄까요? 와, 비유가 정말 딱 맞네요.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뭘 먼저 해야 할지, 이 방향이 맞는지조차 확신이 없는 거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런 막막함을 느끼는 당신을 위한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글벗, 지안 작가의 신간, 오늘도 우리는 어른을 연습합니다.입니다. 아, 이 작가님. 네, 이 작가님이 참 흥미로운 분이더라고요. AI가 막 글을 쓰는 시대에 오히려 인간의 온기가 담긴 문장의 가치를 더 깊이 믿는 분이에요. 오랜 시간 완벽주의랑 싸우다가 번아웃까지 겪었던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같은 서툰 어른들을 위한 안내서를 썼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른이 되는 법에 대한 정답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른으로 살아가는 법을 매일 연습하는 과정에 대한 뭐랄까 다정한 코칭에 가깝죠. 다정한 코칭, 좋네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책에서 당신을 위해 가장 실용적이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어른 연습법들을 제대로 뽑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핵심은 완벽한 어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다독이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한 나로 나아가는 법, 그걸 배우는 데 있습니다. 사실 요즘 인스타그램만 열어봐도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다들 너무 멋진 곳에 가고 비싼 걸 사고 막 화려한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저렇게 되어야 하는데 하는 조바심이 들고요. 네, 맞아요. 그게 무서운 거죠. 책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파고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욕망이 과연 진짜 내 것이 맞냐고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책에서는 우리가 종종 타인이 주입한 욕망, 그러니까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 기준을 내 것인 양 착각한다고 지적해요. 아, 그래서 에너지를 막 소진하는데 막상 잃어도 허무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모든 연습의 시작점으로 욕망의 출처를 확인하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라고 제안합니다. 아, 그 질문. 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읽으면서 잠시 멈칫했거든요. 어떤 거였죠? 바로 이거요. 만약 이 세상 아무도 내가 이걸 가진 걸 모른다면, 사람들이 모두 이 욕망을 하찮게 여긴다면 나는 여전히 이걸 원할까? 와, 이거 정말 강력한 필터 아닌가요? 그렇죠. 내 욕망의 순도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질문이죠. 맞아요. 리트머스 시험지. 이 질문에 아니오라는 답이 나온다. 그럼 그건 내면의 만족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한 껍데기 욕망의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죠. 이걸 적용해보니 당장 제가 최근에 사고 싶었던 고가의 시계 같다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시계요? 그게 정말 시간이 궁금해서였을까? 아니면 이런 시계쯤은 차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었을까? 이 질문 앞에 서니까 답이 그냥 명확해지더라고요. 아, 결국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커리어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진심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의 저녁 식사 같은 그런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이 이 질문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비교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입니다. 비교의 덫. 네. 책에 따르면 비교라는 기준은 언제나 당신을 패배자로 만들거든요.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예를 들어 원하는 연봉을 받으면 곧바로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 더 좋은 차, 이런 다음 기준이 나타나서 끝없는 갈증을 유발하죠. 아, 정말 끝이 없겠네요. 네, 남의 레이스트랙 위에서 평생 달리게 되는 셈이에요. 이 질문은 그 트랙에서 잠시 내려와서 나만의 경기장을 설계하도록 돕는 거죠.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게 첫 번째 연습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실수하면 어쩌지, 넘어지면 남들이 비웃을 텐데 하는 두려움이 발목을 꽉 잡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책에서 말하는 완벽주의 문제랑 직결되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습이 바로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겁니다.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요. 어릴 때 자전거 배울 땐 수십 번 넘어지는 걸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어른이 되면 단 한 번 넘어지는 모습조차 남에게 보이기 싫어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한다는 거죠. 아, 정말 공감되네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망설였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완벽해야 하는 강박이 오히려 우리를 영원히 미숙한 상태에 머물게 만드는 그런 역설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회복 탄력성이요? 네, 마음의 근력을 키운다는 게 상처받지 않는 무슨 강철 심장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고무공처럼 세게 눌려도 다시 제 모습으로 통통 튀어오르는 힘, 그걸 기르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 고무공. 네, 완벽한 사람이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불안감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그 막연하고 무거운 불안의 감정이 저를 덮칠 때가 많거든요. 책에서는 불안을 억지로 누르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결국 엉뚱한 곳에서 터져버린다고 경고하던데요. 맞습니다. 불안을 적으로 규정하고 싸우려고 하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서 책이 제시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 바로 감정장명법입니다. 감정장명법이요? 흥미롭네요. 네, 총 4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일상에서 바로 적용해 볼 만합니다. 알려주세요. 첫째, 불안을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한다? 네, 불안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아주 건강한 증거라고 인식을 바꾸는 거죠. 아, 일을 잘하고 싶으니까 발표 전에 불안한 거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니까 상대의 반응에 불안한 겁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완전히 다르네요. 불안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신호를 인정했다면 둘째, 불안에 구체적인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름을요? 네, 그냥 불안하다 하고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이번 프로젝트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것에 대한 불안, 혹은 새로운 팀에 적응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처럼요. 아, 아주 명확하게요. 그렇죠. 막연한 안개 같던 불안의 실체가 뚜렷해지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나를 압도하는 거대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다룰 수 있는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실체를 파악해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 세 번째 단계는 뭔가요?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질문을요? 네, 넘어진 뒤에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일까? 라며 자책의 구덩이를 파는 대신에 이번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지? 라고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트는 겁니다. 와, 이건 실패를 종착역이 아닌 경효지로, 끝이 아닌 배움의 과정으로 재정해야 하는 아주 강력한 인식의 전환이죠. 자책에서 배움으로 질문 하나 바꿨을 뿐인데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자책은 자신감을 갉아먹지만 배움을 향한 질문은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영양분이 되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남았죠? 네, 바로 결정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결전 근육이요? 네, 완벽주의자들은 100점짜리 완벽한 선택지를 찾을 때까지 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인생에 그런 선택은 없잖아요. 없죠, 절대. 완벽한 확신을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빠르게 결정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 메뉴를 5분 안에 정한다거나 넷플릭스 볼 컨텐츠를 10분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거나. 아, 그런 작은 것부터요. 네, 이런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불확실성 앞에서도 덜 두려워하는 단단한 결정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감정 장명법부터 결정 근육까지 정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팁들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연습으로 넘어가 보죠. 나를 지키는 관계와 휴식의 기술입니다. 사실 앞서 말한 완벽주의, 비교의식도 결국 관계 속에서 증폭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자신을 소진하는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아, 맞아요. 책에서는 그게 따뜻한 게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단호하게요? 네. 그래서 건강한 경계선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책에서 든 비행기 산소 마스크 비유, 이게 정말 적절한데요. 아, 그거요? 저도 그 부분 보고 무릎을 탁 쳤잖아요. 그렇죠. 위급 상황 시 남을 돕기 전에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워야 하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옆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내 에너지를 지켜야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아니요라고 말하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특히 한국적인 관계 문화에서는 거절이 곧 상대방에 대한 무례나 이기심으로 비칠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책의 조언도 있나요? 그럼요. 책에서는 경계선 긋기를 상대를 밀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나와 상대를 모두 존중하는 행위로 재정의하라고 말합니다. 아, 존중하는 행위. 네. 내 기력, 시간, 감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한계를 솔직하게 전달하는 거죠. 미안하지만 지금은 내 일에 집중해야 해서 그 부탁은 들어주기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더 솔직하고 신뢰 기반의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게 결국 관계를 지키는 것이라는 말이군요.
관계뿐만 아니라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나 자신을 지키는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쫓기듯 사는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느린 어른이 되라는 조언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느린 어른이 게으른 어른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죠? 네, 그렇죠. 오히려 더 현명한 어른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아요. 10분이요? 네. 휴대폰, 노트북 다 내려놓고 의식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아, 우리는 이 의도적인 멈춤 속에서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항상 켜져 있던 자동 조종 모드를 잠시 끄고 수동으로 내 삶의 조종건을 다시 잡는 시간이군요. 정확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쉴 때 활성화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이때 오히려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거나 복잡한 문제의 해결책이 불현듯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와, 신기하네요. 느려지는 것은 뒤처지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가장 지혜로운 전략인 셈이죠. 오늘 글벗 지한 작가의 오늘도 우리는 어른을 연습합니다를 통해 서툰 어른들을 위한 3가지 핵심 연습법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네요. 정리해보자면 첫째, 만약 아무도 모른다면 이라는 강력한 질문으로 내 욕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 둘째, 실패를 끝이 아닌 배움의 과정으로 재정의하고 불안이라는 감정에 구체적인 이름을 붙여주면서 고무공 같은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 그리고 셋째, 관계에서는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일상에서는 의식적인 멈춤을 통해 나 자신을 소진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이렇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의 에필로그에 정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인가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결점의 완성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깨지고 금이 간 나를 기꺼이 수용하고 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아, 혹시 지금 당신이 느끼는 서툼과 흔들림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여전히 유연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생생한 증거일지 모릅니다. 책의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더라고요. 당신은 이미 꽃입니다. 꽃이 피어나기 전일지라도.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당신의 진짜 꽃이 활짝 피어날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과감히 내려놓거나 가지치기 할 수 있는 불필요한 욕망은 무엇인가요? 혹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어제랑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월급은 250만 원. 네, 많지도 적지도 않은데 이게 10년 뒤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혹시 없으신가요? 세상은 막 앞으로 달려가는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바로 그 기분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이 막막함을 끝내줄 히든 카드가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위즈덤박스 출판사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윤술 작가의 AI 에이전트가 내 월급을 번다. 부제가 아주 시선을 끄는데요. 네, AI로 하루 1시간 일하고 10배 효율의 파이프라인 만드는 법. 아주 도발적이죠? 사실 요즘 이런 AI 활용법에 대한 책이 정말 쏟아져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처음엔 또 비슷한 이야기겠거니 했는데 이 책은 접근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점이 달랐나요? 단순히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요가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작가 본인이 AI를 만나서 어떻게 사고방식 자체를 바꿨는지 그리고 1인 기업가로 성장했는지 그 과정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거든요. 아, 단순한 기술 소개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핵심 비결을 파헤쳐보는 걸 넘어서 이게 정말 우리 삶에 적용 가능한 이야기인지 한번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AI를 뭐랄까 신입사원에게 일 시키듯 대한다고 지적하는데요. 네, 단순한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실수죠. 사실 이거 읽으면서 좀 찔렸어요. 저만 해도 챗GPT한테 이거 요약해줘, 이거 정리해줘. 거의 이런 명령만 했거든요. 하하, 제 개인 비서처럼 쓴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통찰입니다. 아, 그런가요? AI를 단순한 손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뇌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책에 아주 재미있는 비교가 나오는데요. 네. 작가 본인도 처음엔 챗GPT에게 그냥 주간 보고서 작성해줘 이렇게 막연하게 시켰다가 정말 형편없는 결과물을 받았다고 해요. 딱 우리가 하는 실수네요. 그렇죠. 그러고는 역시 AI는 아직 멀었네 하고 창을 닫아버리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같은 시간 작가의 동료는 AI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야 할 성과 3가지가 뭘까? 오, 혹은 경영진 입장에서 가장 흥미로워할 데이터 분석 관점은 어떤 게 있을까? 라고요. 아,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네, 해줘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 순간 AI는 단순 업무 도구가 아니라 나의 전략을 함께 고민해주는 컨설턴트가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건 그냥 질문 방식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AI를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 거의 철학의 변화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내 밑에 있는 직원이 아니라 나와 동등하거나 혹은 나보다 더 뛰어난 파트너로 인정하는 거니까요. 근데 솔직히 질문 하나 그렇게 바꾼다고 결과물이 극적으로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99%의 사람과 상위 1%를 가르는 지점이라고 책은 말해요. 아, 정말요? 보고서 써줘 라고 하면 AI는 그냥 인터넷에 있는 평범한 보고서 양식을 긁어와서 단어만 바꿔주거든요. 핵심 목표랑 가장 관련이 높은지 우선순위를 매겨서 제안합니다. 아하, 생각의 결과물이 아니라 생각의 과정 자체를 도와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작가는 이걸 생산성 레버리지라고 표현하는데요. 반복 작업 시간을 95%에서 5%로 확 줄이고요. 네. 그 아낀 시간으로 더 중요한 것, 즉 전략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5%에서 95%로 늘리는 것. 이게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와, 생산성 레버리지. 그러니까 AI 덕분에 생긴 시간을 또 다른 단순 작업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오직 인간만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생각에 집중할 기회를 얻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같은 8시간을 일해도 누구는 8시간 내내 이메일 정리하다 끝나고 누구는 10분 만에 AI한테 그런 일을 맡기고 남은 7시간 50분 동안 새로운 시장 기회를 분석하고 있는 거죠. 1년 뒤면 정말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겠네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AI를 대하는 마음가짐은 이제 바꿨다고 치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걸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들려니 막막하잖아요. 글쓰기는 너무 고통스럽고 디자인은 전문가 영역 같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이 책에서는 이 문제를 챗 GPT랑 캔바 이 2가지 도구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 이 2 툴은 이제 너무 유명해서 다들 써보셨을 것 같아요. 이 책만의 특별한 활용법이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이 책의 진짜 강점은 단순히 이런 툴이 있어요 하고 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거든요. 그럼요. 두 도구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시너지를 폭발시키는지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요? 자, 예를 들어서 직장인을 위한 시간 관리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막막하네요. 일단 홍보 문구부터 써야 하고 이미지도 만들어야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오는데요. 그렇죠. 보통은 거기서 포기하죠.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챗GPT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역할 부여요? 네, 너는 지금부터 10년차 카피라이터야.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30대 직장인의 가장 큰 고충 3가지를 알려줘 라고요. 오, 그럼 AI가 잦은 야근, 번아웃, 성장의 정체 같은 키워드를 뽑아주겠죠. 그럼 다음 단계로 갑니다. 다음 단계는 뭐죠? 이 3가지 고충을 자극하면서 내 강의를 듣고 싶게 만드는 인스타그램 홍보 문구 5가지 버전으로 써줘. 하나는 유머러스하게, 하나는 불안감을 자극하게. 단순히 홍보 문구 써줘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페르소나를 감정선까지 다 지정해 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5개의 전혀 다른 톤의 카피가 순식간에 만들어지죠. 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5가지 카피에 각각 어울리는 시각적 콘셉트와 캔바에서 검색하면 좋을 키워드를 추천해줘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키워드까지요? 네, 그럼 AI가 유머러스한 카피에는 정신없이 돌아가는 시계 일러스트가 좋겠다. 캔바에서 비지오피스 카툰으로 검색해봐라. 이런 식으로요. 와, 이건 그냥 도구를 쓰는 걸 넘어서 거의 AI를 제 전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고용할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그럼 그 가이드를 가지고 캔바에 가서 템플릿만 고르면 끝나는 거죠. 과거에 기획자, 카피라이터, 디자이너가 며칠씩 하던 일이
단 한두 시간 만에 완성되는 겁니다. 엄청나네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이렇게 쉽게 대량으로 콘텐츠를 만들면 세상이 다 비슷비슷하고 영혼 없는 AI표 디자인으로 가득 차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요. 품질의 문제 말이죠.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소위 말하는 캔바 느낌, AI 느낌으로 도배되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저자도 그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역할이 창작자에서 큐레이터, 즉 결정하고 편집하는 사람으로 바뀐다고 강조해요. 큐레이터요. 네, AI가 10개의 시안을 10분 만에 만들어주면 당신은 그중에서 우리 브랜드의 결에 가장 맞는 것, 타겟 고객의 마음을 가장 잘 흔들 수 있는 것을 골라내는 안목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죠. 아, 선택과 편집의 영역이군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로고 색깔에 맞게 살짝 바꾼다거나 문구의 뉘앙스를 조금 더 날카롭게 다듬는 최종 활용정종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AI는 당신의 창의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증폭시켜주는 장치가 되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생각의 전환, 그리고 강력한 실행 도구까지 갖췄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죠. 돈 문제죠. 네,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버는가? 책 4장 제목이 AI 지식자산으로 월 1,000만 원 버는 공식이던데 솔직히 좀 자극적이잖아요? 이게 진짜 가능한 얘기인가요? 하하. 가능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컨텐츠가 나빠서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시장에다 열심히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이라고 책은 지적합니다. 여기서 AI의 진짜 무서운 능력이 드러나죠. 어떤 능력이요? 바로 돈 되는 시장을 데이터로 찾아주는 능력입니다. 아, 작가 본인 경험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네,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주제로 전자책을 써서 팔았는데 3개월 내내 노력해서 번 돈이 월 10만 원이었대요. 월 10만 원이요? 네, 그런데 좌절하지 않고 AI에게 질문을 바꾼 거죠. 요즘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돈 내고 배우고 싶어하는 주제가 뭐야? 그런데 아직 전문가가 많지 않은 블루오션은 어디지? 오, 시장 조사를 AI한테 시킨 거네요. 그렇죠. AI가 웹상의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몇 가지 니치 마켓, 틈새 시장을 찾아줬고 작가는 그중 하나에 집중해서 콘텐츠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어땠나요? 첫 달에 바로 150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와, 같은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15배 차이가 난 거네요. 네, 방향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겨요. 이 책을 읽은 모든 사람이 AI를 써서 그런 틈새 시장을 찾기 시작하면 그 틈새 시장은 곧바로 레드오션이 되는 거 아닐까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만약 시장 진입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그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단계요? 바로 자동으로 팔리는 콘텐츠 퍼널을 설계하는 겁니다. 시장을 선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시장에 들어온 고객들을 나의 진짜 팬으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콘텐츠 퍼널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퍼널이 우리말로 깔때기잖아요. 네, 깔때기. 상상해 보세요. 맨 위에 넓은 입구는 당신의 무료 블로그 글이나 인스타그램 팁입니다. 수백 수천 명이 가볍게 보고 지나가죠. 아, 잠재 고각을 모으는 단계. 그렇죠. 그중 일부가 더 흥미를 느껴서 더 자세한 5가지 비법 같은 무료 전자책을 받으려고 이메일 주소를 남깁니다. 자, 이제 깔때기가 조금 좁아졌죠? 네, 관심 있는 사람들로 걸러진 거네요. 마지막으로 당신은 그 이메일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유료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을 제안하는 겁니다. 낯선 사람이 잠재 고객이 되고 잠재 고객이 구매 고객이 되고 결국 충성팬이 되는 이 전체 여정을 설계하는 게 바로 퍼널입니다.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일회성으로 상품 하나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고객과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 그 자체를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AI는 이 퍼널의 모든 단계에 필요한 글, 이미지, 영상을 만드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죠. 예를 들어 AI에게 내 잠재 고객이 밤에 잠 못 들고 걱정하는 가장 큰 불안감은 뭘까? 이런 감정적인 질문이요? 네, 그 답변을 기반으로 이메일 제목과 내용을 쓰면 그냥 제 강의 좋아요라고 말할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정교한 시스템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하려면 결국 시간이 필요한데 직장인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가장 큰 문제죠.
책에서는 퇴근 후 단 1시간으로 두 번째 월급을 만드는 파이프라인 이펙트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여기서 인지노동의 이전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인지 노동의 이전이요? 네. 우리가 보통 일을 한다고 하면 생각하는 시간과 실행하는 시간이 다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측에서 말하는 시스템은 반복적인 실행은 물론이고 반복적인 사고 과정까지 AI에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생각까지도요? 예를 들어 매주 SNS에 올릴 컨텐츠 주제를 고민하고 글을 쓰고 이미지를 찾고 예약 발행하는 이 모든 과정을 AI 코파일럿에게 맡기는 거죠. 그럼 당신에게 남는 일은 뭘까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큰 그림을 그리는 전략적인 결정만 남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단순 실행자, 엑세큐터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지휘하는 설계자, 디자이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작가의 경험을 보면 이렇게 확보한 하루 1시간을 투자해서 3개월 만에 월 50만 원, 6개월 만에 월 150만 원의 추가 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다고 해요. 와, 이건 노동 시간을 늘려서 돈을 버는 방식이 아니에요. 한번 잘 만들어둔 자동화 시스템이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파이프라인 이펙트의 본질입니다. 듣고 보니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버는 문제를 넘어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네요. 네, 맞아요. 시간에 쫓기는 삶에서 시간을 지배하는 삶으로 넘어가는 열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윤설 작가의 신간 AI 에이전트가 내 월급을 번다를 통해 반복되는 일상에 갇힌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AI라는 파트너를 만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되찾고 자동으로 수익을 내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 구체적인 여정을 따라가 봤죠. 네,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뇌로 대하는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챗GPT와 캔바라는 구체적인 도구로 아이디어를 빛의 속도로 현실화하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장 돈이 되는 시장을 공략하는 아주 상세한 실행 로드맵을 살펴봤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위대한 AI는 당신의 결정이다. 네, AI라는 슈퍼카가 있어도 어디로 갈지 핸들을 잡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듣고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지금 당장 작은 것 하나라도 실행해보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5년 뒤에 당신은 오늘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방송이 끝난 뒤 당신의 AI에게 던질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요?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 대신 당신이 AI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묻는 그 질문이 어쩌면 모든 변화의 진짜 시작일 겁니다. 지금 이어폰을 꽂고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툭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주말에 날 잡고 정말 유익해 보이는 그런 길고 복잡한 유튜브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앤드류 후버만 박사의 뇌과학 영상을 보면서 딱 그랬거든요. 들을 때는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도파민 체계가 저렇게 작동하는구나. 내일 당장 내 삶에 적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다음 날이 되면 네, 맞아요. 다음 날 직장 동료한테 그 내용을 막상 설명하려고 하니까 머릿속이 그냥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결국 메모장만 덩그러니 켜두고 어버버 하다가 포기하고 말았죠.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머릿속에 하얗게 변하는 현상, 그걸 인지심리학에서는 능력의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능력의 착각이요? 네, 영상을 보면서 정보가 내 눈앞을 흘러가는 그 과정을 내 머릿속에 진짜 지식이 쌓이는 걸로 우리 뇌가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만 한 걸 내가 안다고 착각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영상의 핵심만 누군가가 진짜 아주 깔끔하고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로 싹 정리해서 내 손에 딱 쥐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했거든요. 정보 과부하 시대를 사는 분들이라면 분명 격하게 공감하실 만한 상상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심층 탐구 자료가 바로 그 막연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아주 마법 같은 레시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그냥 흔해 빠진 요약 프로그램 매뉴얼이 절대 아닙니다. 복잡하고 방대한 영상을 단숨에 나만의 완벽한 슬라이드로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지식을 빚어내는 방법에 대한 분석 문서죠. 구체적으로는 구글의 그 노트북 LM이라는 AI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이잖아요. 네, 단순히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걸 넘어서
나만의 통찰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직관적인 가이드입니다. 노트북 LM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챗GPT 같은 일반적인 AI랑은 좀 결이 다른 건가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인 생성형 AI는 세상에 떠도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대답을 하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 즉 환각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아, 할루시네이션이요? 가짜 정보를 진짜처럼 말하는 거요? 맞습니다. 하지만 노트북 LM은 철저하게 사용자가 직접 업로드한 자료 안에서만 정답을 찾도록 설계된 도구입니다. 이른바 그라운딩 기술이 적용된 건데요. 그라운딩, 그러니까 내가 준 자료에만 딱 발을 붙이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펴볼 이 가이드 문서가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내가 던져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재료들만 가지고 요리를 해주는 나만의 전담 연구 보조원을 두는 것과 같으니까요. 와, 내 자료 밖으로는 절대 한눈 팔지 않는 똑똑한 조수라니 든든하네요. 자, 그럼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그 작업 공간의 형태부터 하나씩 좀 짚어보죠. 네, 시각적인 요소들이 아주 흥미롭죠. 맞아요. 저는 이 문서에 묘사된 UI 디자인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보통 생산성 도구, 지식 관리 도구라고 하면 뭔가 딱딱한 표나 되게 복잡한 메뉴들이 가득한 회색 화면, 그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엑셀이나 워드 같은 느낌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 공간을 마치 아기자기한 찰흙, 그 클레이 애니메이션 느낌으로 시각화해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그 공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죠. 네, 아주 명확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 공간은 재료 보관소입니다. 유튜브 링크나 내가 가진 여러 문서 같은 지식의 재료들을 쏙쏙 담아두는 바구니 같은 곳이고요. 인풋을 담당하는 곳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공간은 이 화면에서 가장 큼직한 대화의 창입니다. 말랑말랑한 말풍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AI랑 직접 대화하면서 내용을 분석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오른쪽 공간은 작업도구 구역입니다. 아웃풋이 나오는 결과물 창고군요. 네, 내가 완성한 슬라이드나 메모를 딱 모아두는 곳이죠. 사실 이 세 가지 공간의 물리적 배치 그 자체에 지식 관리의 핵심 철학이 아주 잘 숨어 있습니다. 철학이요? 어떤 철학일까요?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정리할 때 컴퓨터 화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브라우저 탭 막 10개씩 띄워놓고 한쪽에는 워드 켜놓고 또 파워포인트까지 열어두면 화면이 금세 지저분해집니다. 집중력도 당연히 흐트러지고요. 아, 제 평소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보신 것 같네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노트북 LM의 작업 공간은 정보가 들어오는 인풋의 왼쪽과 결과물이 쌓이는 아웃풋의 오른쪽을 물리적이고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분리를 해두었습니다. 섞이지 않게요. 네, 그리고 그 중심 한가운데에 AI와의 상호작용이라는 프로세싱 과정을 딱 배치해둔 거죠. 그러니까 재료를 구하는 밭이 있고 요리하는 주방이 있고 완성된 음식을 내어놓는 식탁이 철저하게 나뉘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삼박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사용자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오직 본연의 사고 과정, 그 생각하는 행위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치밀한 설계입니다. 직관적이네요, 정말. 네, 내가 지금 뭘 넣었고 가운데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오른쪽에 무엇이 만들어졌는지를 그냥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인지적 대시보드인 셈입니다. 확실히 뇌가 편안해질 것 같은 구조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지식 공방에서 어떻게 그 마법의 슬라이드를 빚어내는지 1단계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1단계는 재료 준비하기입니다. 소스 추가 단계죠. 네, 이 방법은 진짜 허탈할 정도로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화면 왼쪽 상단에 보면 소스 추가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고 유튜브 영상 URL만 복사해서 딱 붙여넣기 하면 끝납니다. 영상을 뭐 복잡하게 다운로드 받거나 음성을 따로 추출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기술적인 장벽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맞아요.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이 문서를 읽다가 약간 의아했던 부분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셨나요? 이 시스템이 놀랍게도 소스를 무료로 최대 50개까지나 추가할 수 있게 해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50개까지 된다고 하면 우리 심리가 아싸 50개 꽉 채워서 일단 다 때려 넣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본전 생각이 나니까요.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이 문서에 등장하는 그 장인의 조언 파트를 보면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욕심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고요. 흥미로운 대목이죠. 오히려 소스가 너무 많으면 내용이 복잡해지니까 딱 10개 이내의 핵심 자료만 담아야 슬라이드가 더 예쁘게 구워진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아는 상식이랑 좀 반대되는 거 아닌가요? 데이터는 무조건 다다익선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거대 언어 모델 자체를 처음부터 학습시키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데이터가 다다익선이겠죠. 하지만 지금 이 도구를 쓰는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목적이 다르다. 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담은 백과사전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특정한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이해시키기 위한 나만의 슬라이드를 만드는 중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지식의 무한한 팽창이 아니라 지식의 압축과 구조화에 있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잡다한 대료가 너무 많이 섞여버리면 그 슬라이드가 반드시 가져야 할 핵심 내러티브, 즉 이야기의 뼈대가 흐려집니다. 우리가 흔히 뷔페에 갔을 때 겪는 딜레마랑 똑같은 거예요. 뷔페 딜레마요? 네, 큰 접시에 최고급 스테이크 담고 초밥도 담고 갈비찜에 달콤한 케이크까지 산더미처럼 한 번에 다 쌓아오면 어떻게 되죠? 섞여서 이 맛도 저 맛도 아니게 되죠. 금방 물리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정말 맛있는, 기억에 남는 한 끼를 위해서는 훌륭한 메인 요리 하나와 거기에 딱 어울리는 가니쉬 몇 개만 정갈하게 담아야 하거든요. 과도한 수집벽이 오히려 결과물을 망치는 독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인의 조언이 시사하는 바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정보화 사회의 병폐를 아주 정확하게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가 부족해서 무지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죠. 네, 정보가 너무 많아서 길을 잃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작정 모으는 수집이 아니라 날카로운 큐레이션입니다. 큐레이션, 덜어내는 능력이군요. 정보 과부하를 스스로 차단하고 내 프레젠테이션의 최종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10개 이내의 핵심 소스만 딱 선별해내는 능력. 그게 훌륭한 결과물을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인 셈입니다. 큐레이션이 곧 실력이다. 이거 정말 명심해야 할 포인트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엄선된 맛있는 재료들을 바구니에 잘 담았다면 이제 화면 가운데 공간으로 시선을 옮겨볼 차례입니다. 2단계, 지식 다듬기, 즉 질문하기 단계인데요.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요리의 시작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운데 대화의 창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이 이 도구의 진짜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전 방식의 흔한 요약 도구를 썼다면 어땠을까요? 유튜브 링크 딱 던져주고 이거 요약해줘 한마디 한 다음에 그냥 멀뚱멀뚱 기다리는 게 전부였을 거예요. 그저 수동적인 정보 수령자에 불과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능동적으로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문서에 나온 예시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나 심리학에 대한 1시간짜리 강연 영상을 내가 소스로 넣었다고 쳐보죠. 네, 꽤 묵직한 주제네요. 그러면 여기서 AI한테 단순히 이 영상 요약해줘가 아니라 대화창에다가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으려는 태도가 왜 오히려 내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나요? 이렇게 나의 개인적인 고민이 담긴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AI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죠. 맞아요. AI가 내가 업로드한 그 1시간짜리 영상의 맥락을 샅샅이 뒤져서 딱 나만을 위한 맞춤형 통찰을 대답으로 내놓는 거예요. 이 과정이 심리학적으로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어진 정보를 수동적으로 읽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그 정보를 내 삶의 맥락에 맞게 소화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하거든요. 내 걸로 만든다는 거군요. 비유하자면 수백 명이 앉아있는 대형 강의실에서 일방적으로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갑자기 교수님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1대1로 마주 앉아 심도 있는 소크라테스식 문답을 주고받는 환경으로 확 바뀐 것과 같습니다. 와, 소크라테스식 문답. 딱 그 느낌이네요. 그런데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진짜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귀 쫑긋 세워주세요. 만약 이게 단순한 질의응답에서 끝났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흥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 깊은 단계가 남아있죠. 네, 이 문서에서는 다음 과정을 심화 과정이라고 부르면서 이른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지식 사이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AI가 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통찰이 담긴 답변을 내놓았다고 해보죠. 훌륭한 답변이 나왔을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은 대답 좋은데 하고 그냥 눈으로 읽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훌륭한 답변 아래에 있는 메모의 저장이라는 버튼을 꼭 누릅니다. 그러면 그 핵심 내용이 내 오른쪽 작업 공간에 마치 포스트잇처럼 딱 예쁘게 붙게 돼요. 마치 우리가 종이책을 읽다가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을 발견하면 형광펜으로 밑줄을 쫙 치고 그 옆 여백에다가 내 생각을 짧게 적어두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마법이 펼쳐집니다. 그 저장된 메모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소스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내가 찾아낸 그 귀중한 인사이트를 단순히 텍스트 쪼가리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화면 왼쪽에 그 재료 보관소 바구니로 쓱 밀어 넣어서 11번째 새로운 소스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대목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탐구하는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 응축된 부분입니다. AI의 답변을 받아서 메모로 저장하고 그걸 다시 소스로 변환한다. 이 순환고리의 의미를 아주 깊이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흔히 AI 도구를 쓴다고 하면
버튼 하나 딱 눌러놓고 100% 완벽하게 자동화된 결과물이 자판기처럼 뚝딱 나오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노트북 LM의 가이드 문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접근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전부 자동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중간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던져준 수많은 파편적인 대답들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내게 가치 있는 통찰인지를 알아보고 건져 올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시 시스템의 인풋으로 주입해서 AI가 그 다음 분석을 할 때 나아갈 새로운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 방향타를 쥐어주는 거네요. 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자동화가 결코 아닙니다. 기술의 아주 차가운 데이터 처리 과정 중간에 나만의 관점과 사유의 결을 불어넣는 완벽한 휴먼 터치의 과정인 겁니다. 휴먼 터치라.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AI가 주는 요약본을 넙죽 받아먹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AI한테 야,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인사이트니까 이걸 바탕으로 더 깊게 한번 파보자.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감독관이 되는 거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방대한 지식을 가진 AI가 스승이고 당신이 제자인 게 아닙니다. 그럼 반대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바로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가치 판단을 내리고 사고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스승, 즉 멘토입니다. AI는 그저 당신의 지시와 방향성에 따라서 그 방대한 텍스트를 지치지 않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처리해주는 아주 훌륭하고 똑똑한 제자일 뿐인 거죠. 와, 내가 스승이라니. 이 꼬리를 무는 지식 사이클은 결국 인간의 인지 과정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능력인 의미 부여와 지식의 재구성을 AI라는 도구를 통해서 극대화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전문가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 진짜 약간 소름이 돋네요. 저는 이걸 그냥 유튜브 영상 넣으면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아주 빨리 만들어주는 좀 편리하고 신기한 툴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단순한 유틸리티가 아니죠. 사실은 내 생각의 깊이를 끝없이 확장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파트너였던 거네요. 내가 직접 AI의 사고방식을 조형해 나간다, 가르친다. 이런 묘한 쾌감도 느껴지고요. 지적 희열을 느끼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당신만의 관점, 즉 휴먼 터치로 아주 정성껏 찰지게 반죽한 이 지식의 덩어리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구워낼 차례입니다. 3단계, 대망의 가마의 굽기 단계입니다. 드디어 아웃풋이 나오는 단계군요. 네, 오른쪽 작업도구 공간을 보면 아주 귀여운 연필 모양 아이콘이 하나 보입니다. 이걸 딱 클릭하면요, 우리가 뭐 복잡하게 폰트를 고르거나 레이아웃을 짤 필요도 없어요. AI가 그동안 우리가 엄선했던 그 10개의 소스들, 그리고 치열하게 나눴던 그 대화와 메모의 맥락을 싹 분석해서 기본 슬라이드의 뼈대를 순식간에 쫙 만들어줍니다. 흩어져 있던 정보의 파편들이 마침내 하나의 견고한 구조를 갖추는 순간이네요. 맞아요. 방대했던 텍스트와 대화의 조각들이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핵심 목차의 형태를 띤 시각적 틀로 변환되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텍스트 요약이 아니라 남에게 내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내러티브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의 탄생, 멋진 표현이네요. 이 지식이 구조화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참 기가 막히게 잘 표현했다 싶더라고요. 아주 적절한 비유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완벽한 요리가 아니겠죠? 이 기본 뼈대는 아주 논리적이고 훌륭하지만 솔직히 AI가 처음에 뽑아주는 기본 디자인은 그냥 흰 바탕에 까만 글씨라서 약간 심심하고 좀 학술적인 느낌이 강하거든요. 시각적인 매력이 조금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 문서에 진짜 숨겨진 비밀 무기가 후반부에 짠 하고 등장합니다. 바로 바나나 NL이라는 구글 크롬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흥미롭고 실용적인 도구의 등장입니다. 네, 바나나라는 이름부터가 왠지 통통 튀고 재밌잖아요. 이 확장 프로그램의 핵심은 무슨 복잡한 설치나 어려운 사용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크롬 브라우저에 연동만 딱 해두면 방금 우리가 구워낸 그 약간 밋밋한 텍스트 뼈대 위에 완전히 새로운 마법을 부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작동하나요? 설치하고 나서 페이지를 새로 고침, F5 한번 딱 누르면 전에 없던 샛노란색 바나나 버튼이 화면에 생깁니다. 이걸 클릭하는 순간 그 밋밋했던 텍스트 위주 화면이 정말 클릭 한 번에 청중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엄청 세련된 템플릿으로 싹 변환이 됩니다. 그냥 예쁜 껍데기를 씌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AI가 우리가 만든 슬라이드의 맥락이랑 내용을 스스로 파악해서 거기에 제일 잘 맞는 시각적 테마를 알아서 찰떡같이 입혀주는 겁니다. 이 바나나 확장 프로그램의 존재는 프레젠테이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어떤 걸까요? 슬라이드 제작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탄탄한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형식과 디자인이라는 사실을 이 시스템 자체가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내용이 훌륭해도 쳐다보기에 지루하면
사람들은 5분 만에 스마트폰 꺼내들고 딴짓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지독할 정도로 시각적인 동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지식의 구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청중의 시각적 맥락이나 감정을 건드리지 못한다면 그 전달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각적 포장이 필수라는 거네요. 네, 바나나 확장 프로그램은 그냥 예쁘게 꾸미기 위한 단순한 장식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성껏 빚어낸 그 지식의 뼈대 위에 타인과 즉각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매력적인 피부를 입혀주는 훌륭한 커뮤니케이션의 확장 도구인 셈이죠. 아, 매력적인 피부를 입힌다. 게다가 이렇게 예쁘게 완성된 결과물이 구글 슬라이드로 즉각 연동돼서 내 마음대로 세부 수정까지 가능하다는 점. 이건 이 도구가 단순히 혼자 보고 만족하는 메모장을 넘어서서 당장 내일 실전 비즈니스 미팅이나 교육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엄청난 실용성을 갖췄다는 걸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나 혼자 알고 끝나는 죽은 지식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꺼내서 누군가를 확실하게 설득하기 위한 아주 완벽하고 날카로운 무기가 완성되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방대하고 놀라운 통찰들을 한번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가 필요하죠. 지금 이어폰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배운 이 지식 공방의 일단락 레시피를 단 3줄로 아주 명확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료 준비와 큐레이션. 정보 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뷔페에서 제일 맛있는 메인 요리만 담아오듯이 소스는 50개 꽉 채우지 마시고 내 목적에 딱 맞는 10개 이내로 아주 예리하게 선별하십시오. 둘째, 지식 반죽과 휴먼 터치. AI가 주는 훌륭한 답변을 그냥 수동적으로 읽고 넘기지 마세요. 좋은 통찰은 메모에 저장한 뒤에 다시 소스로 변환하십시오. 이 꼬리를 무는 대화의 과정이 바로 당신만의 사고의 깊이를 더하는 핵심 비결입니다. 마지막 셋째, 비주얼 맥락 입히기. 기껏 고생해서 만든 훌륭한 논리, 평범하고 지루하게 두지 마시고 바나나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해 청중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을 시각적 디자인을 입혀주십시오. 어떠신가요, 여러분? 단순히 새로운 툴의 사용법을 배운 걸 넘어서 정보를 대하는 내 태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으시나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심층 탐구한 이 레시피는 단순히 내일 있을 팀 회의 발표 자료를 10분 만에 뚝딱 만들기 위한 어떤 얄팍한 잔기술이 결코 아닙니다. 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죠.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십 개의 유튜브 영상, 끝도 없는 긴 아티클, 복잡한 보고서들의 폭포수 속에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허우적대지 않으실 겁니다. 방패가 생긴 거니까요. 오히려 이 도구를 든든한 지렛대 삼아서 그 방대한 정보 속에서 진짜 핵심만 꿰뚫어보는 큐레이터가 되실 거고요. 끊임없는 질문과 메모의 순환 사이클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통찰을 끌어내는 아주 깊이 있는 사상가가 되실 겁니다. 사상가, 멋지네요. 나아가서 그것을 타인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형태로 빠르고 아름답게 시각화해내는 강력한 커뮤니케이터가 되겠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보가 넘쳐흐르는 이 과잉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가장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인 생존 무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다음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막 기다려지고 설레네요. 다른 사람들은 주말 내내 그 3시간짜리 영상 다시 돌려보면서 빈 파워포인트 화면 앞에서 머리 쥐어뜯고 절몽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우아하고 세련된 레시피로 나만의 인사이트가 듬뿍 담긴 멋진 슬라이드를 여유롭게 탁 들고 나타날 테니까요. 자,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제 쏟아지는 정보들을 나만의 맛있는 지식으로 구원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바로 딱딱한 텍스트를 말랑한 이야기로 빚어내는 시간. 이름하여 나만의 프레젠테이션 공작소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그냥 단순히 프레젠테이션을 막 예쁘게 꾸미는 그런 디자인 팁이 아니거든요. 아, 디자인이 전부가 아니군요. 네. 방대한 원본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구조화할 수 있는지 그 파이프라인 전체를 보여주는 가이드죠. 일반적인 챗 GPT처럼 그냥 인터넷 전체를 막 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업로드한 문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가이드에 등장하는 그 감정 코칭 PDF 같은 자료만 집중적으로 읽고 분석해주는 똑똑한 조교인 거죠. 정확합니다. 그게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AI가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는 현상을 최소화해주거든요. 오직 사용자가 제공한 텍스트 안에서만 정보를 추출하고 요약하는 데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나나 NL은 뭘까요? 노트북 LM이 텍스트를 완벽하게 요약해서 논리를 딱 세워주면 바나나 NL은 그 텍스트를 순식간에 시각적인 슬라이드나 인포그래픽으로 변환해주는 마법의 지팡이 같은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와, 마법의 지팡이. 네, 텍스트 중심의 뇌를 시각적인 뇌로 바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셈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복잡한 텍스트 자료가 순식간에 눈을 사로잡는 시각적 작품으로 변하는 그 마법 같은 과정을
청취자님과 함께 샅샅이 분해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다룰 가이드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이 전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아주 직관적인 시각적 메타포예요. 아, 저도 그거 봤어요. 그 이미지. 네, 자료를 보면 글씨가 진짜 숨 막힐 정도로 빽빽하게 적혀있는 뭉툭하고 거대한 돌덩이 이미지가 딱 등장합니다. 이 돌덩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원본 텍스트 파일들을 상징하죠. 무겁고 다루기 힘들고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정보의 덩어리 말입니다. 와, 정말 완벽한 비유네요. 저도 긴 보고서를 처음 딱 열었을 때 마음속에 진짜 커다란 바위가 얹혀있는 듯한 압박감을 자주 느끼거든요. 누구나 공감할 만한 감각이죠. 그런데 이 무거운 돌덩이가 화살표를 한번 쓱 거치고 나면 놀랍게도 붉은 지붕을 얹은 아기자기하고 예쁜 점토 느낌의 집으로 짠! 하고 변합니다. 네, 아주 귀여운 집이었어요. 이 집이 바로 AI가 구조화해낸 14장의 슬라이드를 의미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지식의 파편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머물 수 있는 집이라는 공간으로 건축해낸다는 개념이 아주 탁월하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손에 있는 그 무거운 원석을 다듬어서 쓸모있는 건축물로 만든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이 너무나 소박하다는 점이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엄청난 고사양 컴퓨터나 막 값비싼 전문가용 소프트웨어를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가이드가 기술적 장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료에 명시된 준비물은 딱 3가지뿐이에요. 3가지요? 크롬 브라우저, 구글 계정,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약간의 호기심이죠. 약간의 호기심. 너무 좋네요. 보통 이런 소프트웨어 가이드는 시스템 요구사항이나 복잡한 설치 경로를 들이밀기 마련인데 이 자료는 호기심이라는 단어로 사용자의 심리적 허들을 완전히 낮춰버립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시는 청취자님 같은 분들에게 새로운 툴을 배울 때 가장 큰 장애물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낯선 환경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라는 걸 정확히 간파한 거죠. 약간의 호기심이라 지식 노동자들에게 진짜 가장 훌륭한 연료가 아닐까 싶네요. 여기서 가이드가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모든 작업은 반드시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엣지나 사파리 같은 다른 브라우저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죠. 네, 그건 버나나 NL이 크롬 웹스토어 기반의 확장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웹 브라우저 자체를 하나의 운영체제처럼 활용하는 현대의 클라우드 작업 환경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한 크롬 브라우저만 딱 있다면 세상 어디서든 내 프레젠테이션 공작소를 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공간의 제약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네요. 그렇게 크롬 브라우저를 열었다면 다음은 도구를 꺼낼 차례입니다. 크롬 웹스토어에서 그 돋보기 아이콘으로 버나나 NL을 검색해서 설치하는 과정이 이어지죠. 아주 간단한 단계죠. 자료에서는 이 과정을 아주 직관적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저는 특히 그 다음 단계인 도구 걸어두기에 대한 조언이 실무적으로 정말 유용하다고 느꼈습니다. 아, 3단계 말씀이시군요. 확장 프로그램을 브라우저 상단에 고정하는 과정이요? 네, 맞습니다. 퍼즐 조각 아이콘을 누르고 버나나 NL 옆에 그 핀모람을 클릭해서 항상 눈에 보이게 파란색으로 활성화해두는 작업 말이에요. 가이드는 이 핀 고정 작업을 통해서 도구를 내 작업대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딱 올려두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번거로움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는 작지만 아주 강력한 루틴이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초기 진입 장벽을 매끄럽게 넘게 해주는 디테일입니다. 자, 이렇게 브라우저라는 작업대 위에 도구까지 완벽하게 세팅했습니다. 이제 4단계, 진짜 재료를 다듬을 시간입니다. 우리가 분석할 원본 데이터, 즉 아까 말한 그 무거운 돌덩이를 가져오는 과정이죠. 네, 드디어 재료 준비네요. 가이드에서는 감정 코칭 PDF 파일을 예시로 들면서 이 파일을 노트북 LM에 업로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로 고침을 딱 하고 나면 화면 하단의 센 노란색의 바나나 NL 버튼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드디어 틀을 고를 시간이죠. 네, 재료를 넣었으니 어떤 모양으로 구워낼지 5단계 틀 고르기입니다. 슬라이드나 인포그래픽의 연필 모양 버튼을 클릭한 다음 하단의 노란색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어요. 최대 5개까지 저장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템플릿 저장 기능이요. 일관된 브랜드나 개인의 고유한 스타일을 유지해야 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매번 폰트나 색상을 새로 고민할 필요 없이 자신의 논리에 가장 잘 맞는 시각적 틀을 미리 딱 구축해두는 것이니까요. 템플릿까지 골랐다면 다음 6단계, 드디어 생성 버튼을 누를 차례입니다. 버튼을 딱 클릭하는 순간 AI가 업로드된 PDF의 방대한 텍스트를 스스로 쫙 읽고 구조를 짜고 핵심을 요약해서 순식간에 약 14장짜리 멋진 슬라이드 세트를 구워냅니다.
일명 가마에서 구워내기 과정이죠. 네, 단 몇 초 만에 완성된 프레젠테이션 초안을 마주하는 경험. 이건 정말 작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 아닙니까?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인지적 부담을 얼마나 극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백지 상태에서 파워포인트를 딱 열고 첫 슬라이드에 제목을 뭐라고 쓰지 고민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에너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AI는 그 0에서 1을 만드는 가장 고통스러운 초기 작업의 무게를 완전히 대신 짊어집니다. 밤을 새워가며 텍스트를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진짜 혁명적이네요. 게다가 가이드는 여기서 완성된 슬라이드를 그냥 쓱 넘겨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뷰어 펼치기 기능을 활용해서 전체 흐름을 조망하라고 권장합니다. 문맥이 약간 어색할 수도 있고 이미지가 주제랑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도구들의 진정한 가치 그리고 우리 인간의 터치가 등장합니다. 가이드의 7단계 다듬기 및 수정 모드입니다. 가이드의 메시지가 참 위로가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길을 더할 차례입니다. 아, 그 문구. 읽는데 뭔가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가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초안은 AI한테 맡기고 나는 그걸 세공하는 보석 세공사가 된 느낌이랄까요? 수정 버튼을 눌러서 개입하는 과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수정 단계에서 가이드가 제시하는 실전 사례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단순히 마우스를 클릭해서 색깔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 구체적인 프롬프트 지시사항 사례 말이죠. 처음 AI가 만들어낸 슬라이드에는 눈매가 아주 매섭고 날카로운 사나운 늑대 이미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문맥상 좀 더 따뜻하고 안정적인 이미지가 필요했던 거죠. 네, 그랬죠. 이때 사용자가 프롬프트 창에 이 늑대 사진을 사실적인 집 이미지로 바꿔줘 라고 텍스트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늑대가 싹 사라지고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아주 사실적이고 아늑한 집 이미지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을 말로 지시했을 뿐인데 마법처럼 수정되는 이 과정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도구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단순한 조작에서 개화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고된 작업은 AI가 덜어주고 인간은 최종 형태를 다듬는 편집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 이것이 지식노동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생성자에서 편집자로의 전환, 너무 와닿네요. 그런데 가이드를 보다 보니까 슬라이드 말고도 또 다른 엄청난 보너스 기술이 숨어 있더라고요. 바로 인포그래픽 기능입니다. 네, 복잡한 데이터를 단 한 장의 시각적 그림으로 압축해내는 기능이죠. 저는 사실 이 기능이 제일 탐났습니다. 복잡한 논문 같은 걸 읽고 나서 남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막 머릿속이 하얘지거든요. 그런데 그 방대한 내용을 한 장의 지도로 딱 정리해준다면 정보를 소비하는 속도가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인포그래픽은 인간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가장 최적화된 포맷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부담감을 덜고 정보의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죠. 학습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정말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나게 달려가다 보면 꼭 한 번씩 암초를 만나게 마련이죠. 막상 내 컴퓨터에서 실행해 보려는데 도구가 작동하지 않나요? 하면서 워크플로우가 턱 막히는 순간 말입니다. 다행히 가이드에는 이 오류 상황에 대비한 처방전이 꼼꼼하게 적혀 있습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트러블 슈팅이죠. 당황하지 않고 점검할 3가지. 첫째, 페이지 세로 고침을 하셨나요? 둘째, 퍼즐 조각 눌러서 바나나 아이콘이 온 상태인지 확인하셨나요? 셋째, 현재 브라우저가 크롬인지 다시 확인해 보셨나요? 세 번째에서 뜨끔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평소 습관대로 막 엣지 열어놓고 왜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 이 3가지만 기억하면 길 잃을 일은 없겠네요. 자, 이제 오늘 배운 공작소의 전체 순서를 한눈에 요약해 볼 시간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징검다리 이미지로 직관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네, 6개의 징검다리죠. 크롬 접속부터 시작해서 바나나 NL 설치, 핀 고정, 노트북 LM 접속, 템플릿 선택, 그리고 마지막 생성 및 수정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아주 깔끔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이렇게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건너오니까 벌써 그 거대했던 텍스트의 강을 건너 목적지에 도착한 기분이네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징검다리들이 청취자님의 업무나 학습 시간을 얼마나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줄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겠죠. 맞습니다. 단순히 예쁜 슬라이드를 만드는 걸 넘어서 텍스트를 읽고 논리를 짜고 디자인하는 데 쏟았던 수십 시간의 기회비용을 단 몇 분으로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이드의 마지막 슬라이드에 나오는 귀여운 캐릭터가 이렇게 안내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한 매우 유용한 도구이며 다음 이야기를 위해 집중력이 필요하다고요.
예쁘고 정확한 결과물을 원하신다면 믿을 수 있는 재료를 학습자 스스로 먼저 필터링하는 그 인지적 노력이 첫걸음입니다. 정보의 질이 결과의 질을 결정하니까요. 이해했습니다. 무조건 많이 넣는 게 능사가 아니었군요. 자, 그런데 재료를 잘 선별해서 넣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힙니다. 어떤 장벽일까요? 호스트 소스 자료들을 보면 AI가 한 번에 만들어주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결과물이 보통 소스 하나당 15장에서 20장 정도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언급되어 있거든요. 네, 맞아요. 한 번에 생성되는 양의 한계가 있죠. 만약에 제가 내일 당장 50장 이상의 아주 풍성하고 디테일한 마스터 강의안을 발표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장으로는 솔직히 턱없이 부족할 텐데요. 그 지점이 바로 많은 사용자들이 막막함을 느끼는 병목 구간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고 논리적입니다. 바로 쪼개기 기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쪼개기 기법이요. 어떻게 쪼개는 건가요? 방대한 전체 자료를 한 번에 던져주고 이거 다 요약해서 PPT로 만들어줘 이렇게 지시하면 AI는 어쩔 수 없이 겉핥기식으로 듬성듬성 요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테일이 다 날아가는 거죠. 아, 전체 줄거리만 남고 진짜 중요한 세부 내용들은 다 생략돼 버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미리 판을 깔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강의 커리큘럼이랑 학습 목차를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할하는 겁니다. 덩어리를 작게 나누는 거네요. 네, 그리고 입력하는 소스의 이름도 1단락, 2단락 이렇게 명확하게 변경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 전체를 다 요약하라고 지시하는 대신 이번에는 1단락 소스만 참조해서 슬라이드를 생성해줘 하고 범위를 아주 좁혀주는 겁니다. 아하, 그렇게 쪼개서 지시하면 AI가 뭉뚱그려 요약하는 대신에 그 좁은 단락 안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훨씬 더 밀도 있고 디테일한 내용들을 뽑아내서 슬라이드를 구성하게 되죠. 그래야 예쁘게 구워집니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통째로 굽는 게 아니라 속까지 잘 익도록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굽는 거랑 똑같네요. 시각적 요약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툴을 전혀 몰라도 마치 전문가가 작업한 것처럼 훌륭한 시각 자료가 튀어나온다는 건데 이게 디자인 커스터마이징도 엄청 자유롭다고 들었습니다. 형태도 가로형, 세로형, 정사각형 중에서 내 목적에 맞게 고를 수 있고요. 오, 가로, 세로 비율까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군요. 뿐만 아니라 내용의 깊이 또한 간결하게 할지 아니면 상세하게 할지 글자 수를 조절하면서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논리적인 구조로 해체한 다음 다시 시각적 계층 구조로 내 입맛에 맞게 재조립하는 거죠. 텍스트를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보의 밀도와 형태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거네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이 대목에서 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죠? 아무리 AI가 똑똑해지고 커스터마이징이 완벽하다고 해도 기계가 만든 결과물을 100% 믿고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발표 자료로 써도 되는 걸까요? 네. 한국어 특유의 묘묘한 뉘앙스라던가 전문 용어의 맥락 같은 걸 AI가 정말 완벽하게 캐치할 수 있을지 사실 약간 의문이거든요. 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방금 아주 핵심적인 문제를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두어야 할 휴먼 터치, 즉 사람의 손길이 반드시 개입해야 합니다. 기계한테 다 맡기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럼요. AI는 아주 훌륭한 초안 작성자이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어색한 직역투의 문장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뉘앙스를 놓쳐서 생뚱맞은 이미지를 생성하기도 하죠. 사용자는 이 결과물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해야만 합니다. 오타나 어색한 표현은 무조건 직접 다듬으셔야 해요. 역시 기계가 초안을 잡으면 장인의 손길로 마무리는 사람이 해야 하는군요. 자료에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슬라이드가 나왔을 때 리제너레이트, 그러니까 재생성 버튼을 누를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요. 네, 언제든지 다시 만들 수 있죠. 여기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팁을 하나 드리자면 단순히 다시 만들어달라고 버튼만 띵 누르는 것보다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 이미지를 좀 더 사실적인 사진 느낌으로 그려줘 라던가 아니면 톤 앤 매너를 차분하게 다듬어줘,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문할수록 훨씬 더 의도에 맞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팁이네요. 그렇게 휴먼 터치를 거쳐서 꼼꼼하게 다듬어진 조각들을 이제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까 쪼개기 기법으로 1단락, 2단락 각각 생성해둔 슬라이드들이 있겠죠. 네, 따로따로 구워둔 슬라이드들이요? 그 생성된 PPT 파일들을 컴퓨터로 다운로드한 뒤에 하나로 병합하는 조각 모음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주의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자인의 일관성입니다.
템플릿이 다르면 안 되겠네요? 네, 만약 1단락을 바나나 템플릿으로 생성했다면 2단락, 3단락도 끝까지 동일한 바나나 템플릿 설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다른 스타일로 바꾸면 나중에 파일들을 하나로 딱 합쳤을 때 디자인이 확 튀거나 폰트가 깨지는 등 엄청난 이질감이 들 수 있겠군요. 짜리 슬라이드 4개를 합쳐서 60장짜리 아주 완성도 높은 마스터 강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소스를 엄선하고 쪼개서 지시하고 다운로드해서 휴먼 터치로 병합하는 겁니다. 60장짜리 마스터 강의안이 뚝딱 나오는 워크플로우라니 정말 든든하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의 방향을 조금 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각적인 정리에 집중했다면 제가 이번 자료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열광했던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오, 어떤 기능인가요?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바로 소리의 방, 즉 오디오 오버뷰 기능입니다.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TTS 기능이야 솔직히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남자 여자 앵커 2명이 나와서 내 자료를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마치 지금 저희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약도 하고 비평도 하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막 토론까지 한다니까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오디오 오버뷰 기능을 노트북 LM의 가장 혁신적인 도약으로 꼽습니다. 기존의 TTS가 단순히 활자를 기계음으로 소리내어 읽어주는 수준이었다면 이 기능은 완전한 생성형 오디오입니다. 생성형 오디오요? 네, AI가 소스 자료의 맥락을 깊이 이해한 뒤에 그것을 대화 형식의 완전히 새로운 오디오 콘텐츠로 재창조해내는 것이죠. 이거 정말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엄청날 것 같아요. 굳이 각 잡고 모니터 앞에 앉아있지 않아도 되잖아요. 출퇴근하는 꽉 막힌 지하철 안이나 운전 중일 때 아니면 쉴 때 라디오 듣듯이 편안하게 내 학습 자료를 귀로 복습할 수 있으니까요. 눈이 뻑뻑할 때 귀로 인풋을 넣는 느낌이랄까요? 맞습니다. 일상 속 자투리 시가를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죠. 게다가 언어를 영어로 설정하면 내가 공부하는 전문 분야의 지식을 원어민 앵커들이 아주 고급스러운 영어로 토론해 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영어 섀도잉 용도로 활용하기에도 기가 막히겠더라고요. 이걸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인지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학습 감각을 시각 중심에서 청각으로 확장시켜 주어서 뇌에 다양한 자극을 주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인지 능력을 끌어올려주는 또 다른 핵심 기능들이 있습니다. 아, 자료에 공부의 숲이라고 은유되어 있던 그 파트군요. 네, 바로 마인드맵과 퀴즈, 플래시카드 기능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심리학 이론이나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마케팅 개념을 처음 공부할 때 뇌는 밀려드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과부하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때 마인드맵 기능은 뒤죽박죽 엉킨 생각들을 대분류와 소분류로 깔끔하게 가지를 쳐서 뼈대를 세워줍니다. 무작정 텍스트를 읽어 내려가기 전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숲의 조감도를 쫙 펼쳐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구조를 파악했다면 그 다음은 내가 정말로 이해했는지 점검해야겠죠? AI가 내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문제를 내줍니다. AI가 던지는 퀴즈를 풀면서 내가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 즉각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나만의 1:1 개인 과외 선생님이나 스파링 파트너가 생기는 거네요. 단순히 요약만 띡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제대로 지식을 씹어 삼킬 수 있게 훈련시켜주는 느낌입니다. 네, 스스로 테스트하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죠. 자, 이렇게 훌륭한 파트너와 함께 만든 결과물들을 나중에 잘 활용하려면 정리하는 방법도 꽤 중요할 텐데요. 소스 자료에 나온 현실적인 창고 정리와 도구 상자 팁을 가볍게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좋죠.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AI와 문답을 주고받다가 정말 핵심을 찌르는 좋은 답변이 딱 나오면 나중에 다시 찾기 힘드니까 답변 옆에 있는 메모 아이콘을 눌러서 바로바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노트북, LLM 프로젝트 같은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주제별로 차곡차곡 쌓아두는 정리의 기술도 언급하고 있고요. 네, 잘못 올린 소스는 언제든 점 3개 메뉴를 눌러서 삭제하면 되고요. 맞아요. 자, 어느덧 오늘 탐구한 내용들을 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네, 정보의 수집부터 논리적인 쪼개기, 시각화, 그리고 오디오와 퀴즈를 통한 인지적 학습까지 기술이 우리를 돕는 다양한 방식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새로운 도구를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제발 잠시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 핸드폰을 처음 샀을 때 설명서 정독 안 하잖아요. 고장나지 않으니까 일단 이것저것 눈러보면서 기능을 익히듯이 이 도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냥 아이처럼 촬영놀이 하듯이 자유롭게 소스도 던져보고 이상한 질문도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부수고 재생성해보면서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탐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결국 도구를 대하는 마인드셋의 문제죠. 오늘 여러 소스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제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철학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복잡한 정리는 AI에게 맡기고 학습자는 관계와 사랑에 집중하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관계와 사랑이요. 기술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굉장히 따뜻하고 인문학적인 화두가 등장하네요. 네, 앞서 우리가 기계의 결과물을 다듬는 휴먼 터치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휴먼 터치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술이 문서 요약이나 슬라이드 생성 같은 인지적 노동을 대신해주면서 우리의 짐을 덜어주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여백이 생긴 그 자리에 우리가 더 인간적인 가치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더 인간적인 가치요? 네, 내가 배운 정제된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어떻게 더 깊이 연결될 것인지 고민하는 것 말이죠. 이 방송을 들으시며 끊임없이 배우고자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복잡한 정리는 기계에게, 인간적인 연결은 우리에게. 정말 가슴에 남는 깊은 울림을 주는 문장이네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며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마무리 화두가 될 것 같네요. 만약 정말로 멀지 않은 미래에 AI가 세상의 모든 방대한 지식을 1초 만에 완벽하게 모으고 내 취향에 맞는 최고의 시각 자료로 만들어주며 심지어 오디오 앵커가 되어서 철학적인 토론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시대라면 앞으로 배운다는 것 혹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네. 어쩌면 지식의 양을 머릿속에 억지로 구겨넣고 암기력을 뽐내는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는 것은 우리가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깊이 공감할 것인가 하는 인간적 연결만이 유일하고도 가장 숭고한 공부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